제가 받은 제목이 존재의 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좀 벅찬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이 전공 부분으로 다루지를 못하고 문학 작품을 읽어가면서 삶의 어둠에 대한 묘사라든가 서술이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저희 책물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레비스트로스의 그 슬픈 열대를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없이 시작되었고 또 인간 없이 끝날 것이다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아주 기막힌 얘기죠. 이 세계가 시작되었을 적에 인류가 이 세계 속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가 끝날 때 그때 벌써 그 전에 인류는 소멸하고 말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러한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그만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파스칼의 그 방세를 보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게 사형수라는 거 아닙니까? 사형수를 받고 서로 묶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료가 같은 동료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걸 보고 나서는 이제 다 언제 내 차례가 오는가 하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인간 조건의 그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우주를 생각하고 그 속에 인간을 생각하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중세 혹은 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 중심주의를 완전히 탈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위상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사형수로서 잠시 동안 집행이 포류되어 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내 차례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간 조건의 그림이다. 이것이 이제 파라스타르가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세계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네미안의 제1장의 제목이 두 세계예요. 요즘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다시 한번 헤르만 헤세의 네미안을 읽어보고 이 두 개의 세계라는 걸 읽어보고 나서 느낀 것은 이 책이 설사 아무런 가치가 없고 독일 낭만주의의 파생적인 작가의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 제1장만 가지고도 헤르만 헤세는 경의에 값하는 훌륭한 작가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날에 어떤 그 생생한 감정과 어떤 주의식과 어떤 불안과 이런 것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 챕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은 정말로 경의에 값하는 인물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많으신 분들이 네미안의 독서 체험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로 어린 시절의 그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또 은근한 악의 세계에 대한 느끼는 악의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매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어둠과 밝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항 대립적인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세계 이해의 기본적인 도식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깥 세상만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 자체도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시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세계, 밝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는
외적인 세계를 갖다가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내면 자체도 어둠의 세계가 있고 밝음의 세계가 있다 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헤르만 헤세는 독일 문학에서는 독일 낭만파의 말하자면 계보에 속하는 낭만주의적인 작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낭만주의가 대체로 러시아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결국 내면의 탐구죠. 내면 탐구.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늘 얘기하는 것이 내면으로의 길, 내면으로의 길, 그리고 자아로 돌아가는 길,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내면의 탐구, 자아의 탐구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낭만주의에서는 꿈을 노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꿈, 사람의 꿈.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수면 기간의 어떤 허상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먼 것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보고 이 꿈 같은 걸 갖다가 이제 낭만주의자들이 많이 노래한 것은 사실이고 특히 독일 낭만주의에서 그런 경향이 심하다 이렇게도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어떤 간구 또 먼 미개 사회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자연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아의 분석 또 꿈의 분석 또 사랑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이 낭만주의의 특색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을 전공으로 다룬 것이 이른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왜 우리가 프로이드 사상을 갖다가 거절할 수 없는가 하는 예로 일리아스의 한 대목을 인용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아킬레스라고 하는 용사가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 아가멤논하고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한동안 싸움에 참여하지를 않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가멤논이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아킬레스의 여자를 갖다가 훔쳐갔어요. 그 둘이 싸우는 바람에 아가멤논이 사실은 조금은 왕 비슷한 사람이었죠. 네가 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참여를 안 했다가 나중에 아가멤논과 아킬레스가 화해를 해가지고 아킬레스가 참전해가지고서 많은 전공을 올린 후에 전사하고 말죠. 그런데 이 최초의 동기가 무리세이스라고 하는 아킬레스의 여자를 뺏어갔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할 적에 아가멤논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때 내 정신이 아니었다. 아떼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 격정의 여신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 그 여자의 잘못 때문에 결국 내가 당신한테서 그 여자를 빼앗아 왔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니까 또 아킬레스도 그 점에 대해서 거의 이건 아주 황당무계한 자기 변명이다. 합리화다. 그런 말 하지 않고 순순히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아떼라고 하는 그 어떤 여신이 제우스의 딸이죠. 제우스의 딸이 어떤 사람에게 달려들어 가지고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헛갈리게 하면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요즘 말로 하면 그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하면 이드의 개념이죠. 이드. 근데 이런 것은 뭐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면 프로이드의 개념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리는 그러한 장면이나 스포가 굉장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드 심리학은 특히 고전 프로이드 사상은 아직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프로이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두움을 잘 그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볼 것 같으면 사실 그 친자식 이부자식 할 거 없이 아동 학대를 해가지고 죽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에 아주 많이 보도됐어요. 또 양부모가 되어가지고 어린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기르겠다고 하고 나서 막상 기르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젊은 부가 그 입양한 어린 아이를 갖다 죽이는 경우도 신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학의 가장 아주 극단적인 형태, 순수한 형태가 아닌가. 카라마소프 형제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 상당히 그 저기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가지고 카라마소프 형제를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마소프 형제에서도 굉장히 그 극적인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 러시아의 어떤 퇴역 장군이 있었는데 굉장한 대지주예요. 대지주고 이 사람의 취미가 사냥이기 때문에 사냥개를 갖다가 많이 길러요. 한 100마리 기르고 그 사냥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또 수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랑제에 살고 있던 이 그 하인의 아들이 돌 장난을 하다가 이 퇴역 장군이 애지중지하는 사냥개의 다리를 갖다가 다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쫄르고 하니까 이거 왜 이러느냐. 어린아이가 돌팔면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튿날 그 애를 붙잡아 와가지고 사냥개를 갖다가 그 어린아이한테 습격을 시켜가지고 사냥개가 그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무릎 뜯어 죽게 만드는 장면을 갖다가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로 그 저 인간의 자랑성 가운데서도 가장 극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 반역이라고 하는 챕터에 정말로 인간학을 고소하는 장면은 모든 문학 작품을 통틀어서 인간학의 어떤 극단적인 그리고 순수한 형태의 인간학. 정말 어린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의를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개 어린애들은 그 아주 흉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 면제를 시켜주죠. 그런데 그런 애를 갖다가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죽게 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 같은 것도 이제 예를 들어 있는데 상당히 그 자세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역이라는 작품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악을 갖다가 자꾸만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나오는 이반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마련했는데 그 전지전능한 신이 악을 만들어냈으니까 설사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신이 만들어낸 악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신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완전히 그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무신론을 갖다가 이 저기 흡수한 것으로 이제 그려져 있죠. 그런 과정에서 이 세상에 인간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신이 없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면 뭐하러 악을 만들어내느냐? 안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변신론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반역이라고 하는 챕터 다음에 오는 그 대신문관이라는 작품이 장이 말하자면 그 변신론의 한 정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의 빵을 거부하고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하느님의 말이 아들이라는 걸 믿겠다 하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해석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읽어보면 꼼꼼히 읽어보면 답이
다 불러 있어요. 아니 사람이 빵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위험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적 같은 거 믿고 이러는 것도 이해 안 된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선택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위험이다. 이런 인간의 위험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변신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변신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이 크라마스베이 형제의 대신문관 그리고 반역이라고 하는 두 챕터 속에 인간학의 현상이라든가 인간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져 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막힌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어요. 1963년에 독일어 초판이 나온 콘라드 로렌스의 공격성에 관해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저자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격 충동이 인간에게 생득적인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함의가 있다고 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에리 프롬의 인간의 파괴 성향 해부에는 로렌스 이론에 대한 반론이 보이는데 공격성을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어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자기 방어적인 것이 양성 공격이며 잔혹성과 파괴 성향에 기초한 공격 성향을 악성 공격이라고 분류한다. 그리고 악성 공격을 말하는 부분에는 나치 지도자의 한 사람인 하인리 힘러의 삶과 성격적 특성에 대한 상세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학문 축적 사디즘의 임상적 살해 연구라는 부제가 달려있다. 왜 이 사람 얘기를 들었냐면요. 히물러가 자기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사와 함께 나눈 대화가 있어요. 키르스텐 씨, 숲을 가장자리에서 무심하게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모른 채 풀을 뜯어먹고 있는 가엾은 짐승을 향해 숨어서 총을 어떻게 쏠 수 있단 말이요. 그런 행동은 따지고 보면 순전한 살인이요. 자연은 몹시 아름답고 뭐니 해도 짐승은 살 권리가 있어요. 이런 관점은 우리의 주상들에게서 내가 특히 탄복해 맞이하는 것이요. 동물에 대한 경의는 모든 인도 게르만인 사이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 민족도 인도 게르만인이죠. 일전에 불교 승려들이 숲을 걸어갈 때 아직도 조그만 방울을 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아주 감동했어요. 혹시 발로 밟게 될 동물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생각할 여유도 주지 않고 누구나 구더기나 달팽이를 밟아버리죠. 이것만 들으면 정말 뭐 부처님이나 부처님 제자나 혹은 여러분의 동료들이 하는 얘기지, 이게 이런 자연무도한 역사적인 행악을 한 사람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 의외로 생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인간의 모순됨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정말 인간이다 이렇다. 이렇다면은 정말 누구를 믿을 수 있느냐?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에 나타난 양상은 주로 해서 악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악은 분명히 세계와 인간의 어둠이여 그늘이다. 그러나 그 배제는 불가능한 꿈일 것이다.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가령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공정할지를 모르나 매우 따분하고 재미없는 고장이기도 하다. 왕따는 없어져야지만 그것이 근절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전 지구인이 성인 군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근절이 아니라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다. 타자 바퀴는 타자에 대한 공포 속에서 유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고약한 것은 제도화된 인간악이다. 종교와 정치의 이름으로 자행된 제도적 악이야말로 가장 가공할 만한 것임을 상기하면서 글을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좀 빼먹었는데요. 적당히 뭐 관심이 계신 분은 읽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